어제 미 연준 내부에서 무려 4명의 위원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파월 체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같은 시각에요.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액이 40% 가까이 증발해버렸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됐거든요. 그 부분도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이 두 거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지구 반대편 중동 앞바다를 가로막은 군함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2026년 4월 30일자 지표들은요. 겉보기엔 각기 다른 경제면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네네, 그쵸. 붉은 빛으로 물든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또 한국의 자산 유동화 증권, 즉 고 ABS 통계까지 말이죠. 맞아요. 기사만 보면 다 따로 노는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그 기절에 흐르는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사실 이것들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어박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거대한 기어박스.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기어박스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네. 중동의 바다에서 튄 불꽃이 어떻게 미국의 금리를 묶어두고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랑 국내 기업들의 돈줄을 말리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끝까지 추적해 볼 텐데요. 기대되네요. 자, 가장 먼저 시장에 떨어진 거대한 폭판부터 해체해보죠. 어제 하루 그야말로 시장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국제 유가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국제 유가 WTI가 배럴당 107.16달러를 기록했어요. 하루 만에 무려 7.17%가 폭등한 수치입니다. 107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요. 사실 시장이 더 공포스럽게 받아들인 건 그 상승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요? 하루 만에 7%가 넘게 뛰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7달러가 넘게 뛰었다는 건 원유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막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발단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내용 때문이잖아요. 네, 보도가 나왔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요. 새로운 핵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봉쇄를 강경하게 유지하겠다는 건데 잠시만요. 네네. 지정학적 갈등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건 사실 흔한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보도가 왜 유독 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발작을 일으킨 건가요? 그 봉쇄 해제 조건이 새로운 핵 합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핵 합의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쵸. 외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해상 봉쇄가 단순한 일회성 무력 과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을 기약 없이 끊어버리는 구조적 공급 붕괴로 인식한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로 봤다? 맞아요.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프리미엄으로 확 얹혀버린 거죠. 기약 없는 봉쇄라. 그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유럽이더군요. 네, 당장 타격을 받았죠. 유럽 최대 경제제국인 국기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유가 좀 올랐다고 한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독일은 그냥 유럽의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죠. 네, 막대한 에너지를 수입해서 기계를 돌리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글로벌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심장이죠. 네. 배럴당 107달러라는 유가는 단순히 공장 가동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거든요.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소비 시장이 그 인상분을 다 받아줄 만큼 튼튼하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 비싸면 안 사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마진을 포기하거나 공장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대규모 실업과 투자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야, 무섭네요. 그래서 독일 성장률의 반토막은 글로벌 제조업 전체에 울리는 탄광소 카나리아의 비명소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유가 폭등이 공장 기계를 아예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가장 골치 아픈 녀석이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곳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준의 회의 결과를 보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직접적으로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고장도 날렸고요. 네, 거기까지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내부 투표 결과였어요. 아, 그 반대표 말씀이시죠? 네. 위원 중 무려 4명이나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준 역사상 특히 지금 파월 처자에서는 이런 규모의 반대표가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쵸. 보통은 만장일치로 가지 않나요? 맞아요. 연준은 시장에 확실한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 내부 이견을 조율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4명이나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건 지금 연준 내부의 딜레마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유가가 107달러를 넘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4명이나 지금 이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표를 던진 겁니까? 지금의 3.5% 수준도 이미 시장을 충분히 조이고 있는 제약적인 금리 아닌가요? 바로 그 제약적인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누적된 충격을 이 4명의 위원들이 더 심각하게 본 겁니다. 아, 충격이 너무 크다고 본 거군요. 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맞지만요.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세금과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기름값이 비싸지면 당장 쓸 돈이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당장 외식부터 줄이고 지갑을 딱 닫잖아요. 그쵸, 밥값부터 아끼게 되죠. 그래서 반대파 위원들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유가 쇼크까지 겹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에 경제 자체가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와, 심정질환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그들을 덮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고유가가 불어넣는 물가 상승에 베팅하면서 금리를 묶어둔 것이고 반대파 4명은 고유가가 초래할 경기 침체에 베팅하면서 금리를 내리자고 싸운 거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흔히 연준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엑셀을 밟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버린 상황 같습니다.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금리를 높게 유지하자니 경제가 부러질 것 같고 내리자니 기름값이 막 멱살을 잡고 물가를 끌어올리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거죠. 사실 연준이 금리를 막 10%로 올린다고 해서 중동 앞바다를 막고 있는 군함들이 비춰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트럼프가 봉쇄를 풀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수요를 줄일 수는 있어도 에너지의 공급을 창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돈은 찍어내도 기름은 못 찍어낸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이 무력함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공포가 국채 시장을 완전 강타했죠. 네, 그 공포가 숫자로 그대로 찍혔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최고치인 4.42%까지 치솟았거든요. 엄청난 발작이었습니다. 이 국채 금리의 발작은 글로벌 증시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네, 다우지수가 박살이 났죠. 맞아요.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바다 건너 우리나라의 타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38% 빠지면서 심리적 방어선이라 불리던 6,6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2.29%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보다 더 뼈아픈 건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4.3원이나 튀어오르면서 1,483.3원을 돌파했거든요. 와, 1,480원이 뚫렸네요. 여러분, 환율 1,480원대는요. 한국 경제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는 임계점입니다. 에너지 100% 수입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이중고가 펼쳐진 거네요. 그렇죠. 유가가 배럴당 107달러로 올라서 원유 수입 단가 자체가 비싸졌는데 그 비싼 원유를 사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몸값마저 1,483원으로 치솟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구조죠. 똑같은 기름 1배럴을 사오는데 원화로는 이중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한국은행도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 없을 텐데요. 빙고입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강달러를 만들고 고유가가 확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포까지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한은도 손발이 묶였네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입 비용은 폭등하는데 내수 소비는 얼어붙고 또 이자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시경제, 매크로에서 국내 실물경제, 특히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글로벌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생명줄은 과연 무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데이터, 1분기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 발행 통계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야말로 오늘 우리가 추적하는 인과관계 사슬의 가장 날곳 그대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수치죠.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가 어떻게 개별 기업의 숨통을 확 조이는지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처음 딱 봤을 때는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왜 그러셨나요? 헤드라인만 보면 1분기 ABS 발행액 11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36%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겉보기엔 시장에 자금이 아주 풍부하게 잘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행액이 36%나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뜯어보니까 이건 뭐 심각한 착시 현상이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이죠. 헤드라인 숫자의 이면을 한번 분해해 주시죠. 발행액 증가를 하드캐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주택저당증권, 즉 MBS 발행이 전년 대비 무려 92%나 폭증했어요. 92%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정부의 보금자리론 판매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반면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기업 ABS는 오히려 38.5%나 급감했습니다. 확 줄었죠. 저는 이 상황이 마치 불이 난 극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연기가 극장 안에 막 피어오르니까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일반 기업 채권이라는 출구는 다 버려두고 오직 정부가 보증하는 MBS라는 유일한 비상구로만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와, 아주 직관적이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구축 효과와 신용 스프레드 확대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구축 효과요? 네, 투자자들의 돈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시장에 1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돌았지만 그중 압도적인 물량을 정부 보증의 안전자산인 MBS가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겁니다. 그럼 돈을 빨리지 못한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리를 더 높게 쳐주면 투자자들이 오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험한 채권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자를 주고 싶어도 못 줄 만큼 비싸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저 기업이 유가 107달러, 환율 1,480원 환경에서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리스크 프리미엄을 막 요구합니다. 아,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 더 내놔라 이거죠. 네. 결국 일반 기업들은 그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신규 사업을 접고 채용을 줄이고 발행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리는군요. 그게 바로 기업 ABS가 38.5% 급감했다는 숫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 조달을 포기할 만큼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버렸군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봉쇄 발언이 국제 유가를 띄우고 그것이 연준의 금리를 묶어 강달러를 만들더니 결국 우리 동네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네, 정말 숨막히는 나비효과네요. 자, 이렇게 채권 시장은 양극화로 얼어붙고 증시는 연일 하락상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돌고 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다 줄 유일한 피난처로 쏠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본은 언제나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갈구하니까요. 네네. 지금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구원투수, 바로 이번 주에 몰려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거인들의 성적표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온통 붉은 빛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결국 답은 AI라고 믿고 계실 텐데요. 사실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AI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거대한 내러티브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을 때는
꿈과 스토리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막 정당화되잖아요. 옛날은 그랬죠. 하지만 국채 금리가 4.4%를 넘나들고 조달 비용이 극도로 비싸진 지금 같은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막연한 청사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얄짤없다는 거네요. 철저하게 숫자에 근거한 냉철한 검증을 요구하죠. 검증이라면 그 막대한 AI 투자 비용을 뽑아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쏟아붓는 자본적 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잖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장의 질문은 아주 냉정합니다. 너희가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건 알겠어. 네. 그런데 그래서 그 AI 서비스가 지금 당장 주당 순이익, 즉 EPS를 얼마나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 돈을 벌고 있냐 이거네요. 네. 이 질문에 명확한 숫자로 답하지 못한다면 시장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AI 거품론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와,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 반대로 높아진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수익성을 실적으로 딱 증명해낸다면 침체된 시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유일한 동력이 되겠죠. 진짜 성적표를 까봐야 할 진실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란의 항구 봉쇄 지시라는 지정학적 스파크가 원유 공급망의 뇌관을 건드리며 유가를 107달러로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연준 내부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리 인하의 손발을 묶어버렸고요. 달러의 몸값을 한계치까지 밀어올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크로의 파도는 우리 앞바다까지 들이닥쳐 환율을 1483원 위로 솟구치게 하고 코스피를 붕괴시켰죠. 네, 국내 시장 타격이 컸습니다. 급기야 채권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해서 자금을 안전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에만 가두고 실물 경제를 돌려야 할 일반 기업들의 돈줄을 40%나 끊어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되네요. 이 완벽하고도 냉혹한 인과관계의 사슬, 여러분도 이제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내가 왜 저 멀리 중동 뉴스나 미국 금리 결정, 심지어 채권 발행 통계까지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방금 그 의문이 풀리셨을 겁니다.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매월 갚아야 할 대출이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내년 보너스가 바로 이 팽팽한 사슬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연결고리들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이면을 읽어내는 강력한 렌즈를 장착하신 겁니다. 그렇죠. 렌즈를 낀 거나 다름없죠. 내일 당장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중심을 딱 잃지 않을 수 있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다룬 모든 데이터를 융합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일지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방금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논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죠. 네. AI, 특히 챗 GPT나 생성형 AI 모델들이 한번 구동될 때 소모하는 전력량은 기존 인터넷 검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전기를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죠. 자, 그런데 지금 유가가 107달러를 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턱없이 비싸지는 시대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순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미래기술 패권의 진정한 승부처는 누가 더 파라미터가 많은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죠? 누가 그 탐욕스러운 AI를 끊기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느냐가 될 수 있죠. 와, 에너지 확보 경쟁이 본질일 수 있겠네요. 고금리와 고유가가 지배하는 이 가혹한 시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혁신 기업의 눈부신 청사진 뒤에 숨겨진 에너지 청구선은 과연 안전한지 한 번쯤 날카롭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극한에서 결국 가장 고전적인 자원인 에너지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역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던져진 이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도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